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시죠? 제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변함없이 건강을 지키시기를 모아톡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돈 변호사님 다시 모셨어요. 최영돈 법무법인의 대표시고 우리 조지아 아틀란타 한인타운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신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최근에 선거 때문에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또 이민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서를 가지고 그동안 4년간 이제 행정부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피부로 직접 와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막판에 막 밀어붙여서 최근에 엄청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뭐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이민 정책이 강화되어 온 것은 뭐 사실이지만 지난 10월 7일 날 적정 급여라고요. 네. 이제 H-1B 취업 비자나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연방노동부와 국토안보부는 강화된 H-1B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더욱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는 종사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엔트리 레벨의 H-1B 근로자에게 업계 하위 45%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위 1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됐습니다. 또한 최고 숙련 레벨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67%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이 직업에 대해서 최소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급여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정 급여라고 그러는데 10월 7일 날 발표된 적정 급여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 그동안도 이제 매년 뭐 소폭 인상은 돼 왔었죠. 물가 지수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정도의 이제 인상은 돼 왔지만 이번에는 소폭이 아니고 30% 거의 한 40% 아주 대폭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이제 고용주나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당혹한 그런 이제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그 대폭 인상된 것이 네. 어떤 뭐 뚜렷한 근거를 두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이제 네. 뭐 일맥상통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순위 이민이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세탁소나 식당을 통해서도 취업 이민으로 해서 이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 꽤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그 월급 우리가 책정해야 되는 적정 임금이 올라간 건가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올라간 건가요? 거의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취업 이민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임금도 레벨이 있거든요. 네. 그 뭐 레벨 1, 레벨 2. 근데 레벨 1이든 레벨 2든 다 그 정도씩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OPT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 취업을 해서 미국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펼치겠다라는 결심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이런 기업들은 아예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취직을 시키지 못한다, 하여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애플이야. 근데 뭐 그동안은 굉장히 덕을 봤잖아요. 이제 그렇죠. 컴퓨터 전공한 이거 프레시한 친구들을 네. 많이 써서.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면 애플은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예,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주 16일 날 뉴저지에 있는 연방 법원에 일단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그 적정 임금 그 스케줄을 이제 그 시행하는 것을 일단 그 막아달라는 이제 소송이 들어갔죠. 그러면
그럼 아직은 너무 짧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조만간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날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 또 우리 투표를 어느 쪽에 하느냐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아할 테고 어떤 분들은 싫어할 테고 이게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일자리 하나라도 네. 미국 사람한테 네. 주자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사실 네. 며칠간 입원도 하고 그래서 엄청 뭐 세계에서 가장 놀란 소식 중에 하나가 됐는데 네.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입원을 하면 누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일을 할 것이냐.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런 그렇죠. 게 막 CNN이고 박스고 막 떠들었어요. 네,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예, 그런 사건 말고도 네. 이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 뭐 70대 중반, 70대 후반이지 후반.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대통령이 사임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통령이 이제 그 직책을 승계한다는 것은 뭐 대부분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네.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근래에 그런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63년도에 잔 F 케네디가 안타깝게 이제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통령이 린던 잔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또 워터게이트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리차드 닉슨이 사임을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제 제랄드 포드가 이제 대통령이 됐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럴 경우를 당했을 때 부통령이 되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신데 네. 그 다음 순서도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하원 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연세가 80, 제가 지금 그래서 80세예요. 네. 예, 80세고 그래서 만약 하원 의장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네. 그 다음 순서는 좀 생소한데 상원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 그레슬리라는 상원의원인데 그분도 나이가 연세가 87세예요.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연세가 예, 많아지시네요. 그런데 다시 이제 또 젊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네.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그분이 안 될 경우에는 재무장관, 미누신 재무장관. 누무신. 예. 네. 그다음 단계는 국방장관, 에스퍼 국방장관. 그다음에는 법무장관, 윌리엄 버 법무장관. 쭉 내려가다가 뭐 농림부 장관, 뭐 이렇게 쭉 상무부 장관 내려가다가 네. 마지막에 보건부 장관. 보건부 장관이 예, 근데 제일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대통령부터 내각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비행기 사고. 뭐 예,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남아 있는 내각 캐비넷 멤버 중에 한 명이 보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그래서 절대로 한 비행기를 안 탄다, 네. 나눠 탄다, 뭐 이렇게도 네.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부통령들이 상당히 젊은 분들을 그렇죠. 지목을 하셨는데 네. 이것도 좀 이유가 될까요? 특별히 예. 젊은 분을 뭐 지목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예,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사망을 하거나 사임을 한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일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의식을 잃었다든지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부통령한테 이제 권한을 일시적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뭐 근래에 몇 번 있었죠. 그 80년도인가 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저격을 네. 당하면서 수술에 들어가니까 마취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누구였던가요? 저는 기억 안 나요. 부시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부시 부시였어요? 아버지 부시가 일단 부통령직을 임시 이제 대행을 했었고 또 아들 부시가 2000년도 그다음 2007년도에 수면 마취 내시경 뭐 검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딕 체이니 부통령한테 이제 그 일시적으로 그 잠깐 동안이라도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을 했지만 네. 뭐 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었나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네. 부통령이 한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1967년도에 수정헌법 25조가 통과될 때까지는 이제 뚜렷하지 않았는데요. 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년대 후반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 마비가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업무를 네.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측근들이 3개월 동안 행정적인 일을 다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아, 그게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뚜렷한 그런 이제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또 심장마비가 왔어요. 경미한 심장마비가.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부통령에게 이제 그 고난을 이제 승계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수정 헌법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5조 이제 3장에 이제 보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파워를 이제 트랜스퍼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편지를 이제 써서 하원 의장하고 상원 대표에게 이제 보냅니다.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부통령에게 이제 보냅니다. 승계합니다.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렇게 절차가 되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의식을 잃거나, 갑자기 의식을 네. 잃거나 본인이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각과 이제 그 의회가 지정하는 그런 그룹이 하원 의장과 상원 대표에게 이런 이제 경우가 생겼으니까 부통령에게 고난 대행을 이제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보고를 하면서 그게 이제 부통령한테 이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부통령한테 바로 넘어가는 게 거의 문서화됐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몇 주째 그 선거에 대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법과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헷갈리는 게 선거인단입니다, 여러분. 선거인단. 잠시 쉬고 와서 선거인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최영돈 법무법인의 대표 최영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차례 나오시면서 계속 정치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굉장히 유익한 얘기인데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인단, 이게 이민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아마 미국 사람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선거 제도가 직선제는 직선제인데 한국하고 이제 틀린 것이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각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이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인단이 이제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3명 해서 전부 538명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 이제 반을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0표가 이제 매직 넘버죠. 그래서 각 주마다 이제 그 선거인단 숫자가 배정돼서 총 합친 게 538명이죠. 근데 이제 한국하고 틀린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각 주마다 대통령을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조지아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에가 선정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이제 조지아에 배당된 16명의 선거인단을 그 승자가 다 그냥 쓸어가는 거죠. 그 선거인단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국에 이제 538명인데 지금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거를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곳은 두 후보가 아예 갈 생각을 안 안 하잖아요. 가요. 네.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합주라고 이제 계속 뉴스에 뭐 네. 배럴그라운드 경합주, 뭐 스윙 스테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합주라는 얘기가 미국 대선 이제 그 역사상 네. 한 번이라도 그 지지당을 바꾼 주를 경합주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주는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편단심으로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을 이제 지지를 이제 해오는 그게 이제 가능하구나. 예, 그래서 1992년부터 지금까지 네. 한 번이라도 이제 지지당을 바꾼 주가 17주예요. 그래서 그 17주를 뭐 경합주라고 이제 네. 하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오하이오 주도 이제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까지 지난 7번의 대선 이제 기록을 보면은 네. 오하이오 주에서 이긴 후보가 네. 대선도 지금까지 이겨왔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인가요? 글쎄 우연인지 그거는 7번이니까 상당히 한 신기하네요. 30년 네.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합주 펜실베니아 주 같은 곳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네.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제 그 우편 투표가 11월 3일 소인만 찍히면은 11월 네. 3일 8시 전 소인만 찍히면은 11월 6일 3일 뒤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제 다 카운트를 하겠다고 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주가 선거인단이 18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이런 이제 격전지에서 누가 뭐 이제 그 선거인단을 끌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당락이 결정난다고 볼 수 있겠죠. 선거인단의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게 조지아는 16명인데 펜실베니아는 18명이거든요. 예. 왜 조지아가 더 적어요? 그거는 뭐 아마 인구수나 여러 가지 그런 계산법에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이제 경합주인데 거기는 또 29명입니다. 우리가 져요? 아마 플로리다 인구가 조지아보다 많겠죠. 예. 엄청난 영향을 주겠어요. 29명이라는 숫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이 경합주 중에 이런 경합주 중에 뭐 바이든 후보가 뭐 펜실베니아만 이제 이겨도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 경합주를 다 이겨야지 뭐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네. 계산도 나오고 있죠. 조지아는 전통적으로 네. 경합주가 아니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네. 누구를 향해서 일편단심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공화당이죠. 공화당인데 금년에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좀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이기 때문에 조지아도 이제 그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는 이제 투표하기 전에 저희가 계속 리서치를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지난주까지는 2% 바이든이 이겼는데 이번 주는 3% 트럼프가 이기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뭐 부정 선거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많은 분들이 우편 투표를 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네. 조기 투표를 하러 맞아요. 투표장에 지금 많이 이제 몰리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투표 당시에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거의 뭐 8시간을 기다렸다, 11시간을 기다렸다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투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를 다 뭐 어떻게든 픽스를 해서 예. 지금은 조기 투표장 가시면 30분 안에 투표는 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 열기가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3천만 명 정도가 조기 투표나 그 부재자 투표를 이제 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숫자가 전국의 유권자 수의 약 25%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앞으로 2주가 이주 더 남았는데. 있으니까 네. 더 이제 그럴 테고 뭐 조지아만 하더라도 이미 한 150만 명 이상이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죠. 이게 한국하고 굉장히 다른 게 한국은 투표를 하루만 하니까 그날이 네.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네. 모든 사람이 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조기 투표를 무려 3주, 네. 3주를 주고 또 부재자 투표까지 한 대신에 투표 당일날은 안 놀아요. 그렇죠. 예, 선거 11월 3일을 이제 공휴일로 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네. 애들이 수업에 올 때 투표했다고 이렇게 이제 예, 그거 그렇죠. 붙이고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왜 안 놀지? 네. 투표하는 날인데,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기 투표 기간이 워낙 길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 지금 이제 조기 투표를 하신 분도 많고 이제 그 부재자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많은 수백만 장의 이제 투표 용지를 어떻게 그날 다 이제 그 표결할 건지 그 솔팅할 건지 참 궁금한데 네. 일단 그 들어온 투표 용지는 스캐닝을 다 한답니다. 이미 네, 네, 예, 해서 이제 카운트는 이제 물론 이제 그날 하겠지만 네.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개 주가 당일날 도착하지 않더라도 3일 안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카운트를 한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11월 3일 저녁에 이제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만약 어느 한쪽이 그 뭐 랜드 슬라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을 경우에 투표 이제 그 나오는 그 상황이 할 때는 뭐 한쪽이 이제 패배를 인정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접전일 경우에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경우는 이제 그런 소송 준비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요.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또 대법원까지 가서 장기화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우편 투표에 소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그 조기 투표장에 가면 우편 투표를 넣는 함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런 네. 건 소인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러지 소송을 할 만한 여건이 네.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고의는 아니지만 이제 그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들이 많이 좀 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의 그 개봉이 10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름 전부터는 개봉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개봉해서 막 카운트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캔을 해서 네. 기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다룬 그거는 사람은. 글쎄요. 그건 뭐 스캐닝이 기계가 하는 거지만 일일이 사람이 그건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예. 뭐 아마 다 공한다고 하죠. 예. 네. 어쨌든 투표 당일 11월 3일이고요. 올해는 11월 3일 자정이 되어도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확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투표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있어서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펜실베니아주는 우편 투표, 그러니까 11월 3일 당일날 소인까지 인정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우체국에 도착하고 개수가 될 때까지 치면 거의 일주일은 둬야 되지 않나. 11월 10일이나 돼야 뭐 확실하지 않겠냐. 만약에 경합을 한다면.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압도적인 표라면 다르겠지만 경합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투표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조지아가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6명의 선거인단 숫자만으로도 선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기 투표 꼭 참여하시고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도 꼭 하시고 마스크도 꼭 쓰시기를 바라면서 최은숙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